네, 자, 여러분, 4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복대리죠. 1번 문제 한번 보시죠. 네, 1번.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어도, 아까도 나왔었죠. 현명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그자가 대리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이때는 굳이 현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에 대해서 혈액이 생긴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본인은 이미 대리인이 무능력임을 이유로 대리인을 취소할 수 없다. 이제 무능력, 이제 제한 능력 이렇게 표현해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앞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2014년 법무사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제한 능력.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드린 부분인데, 갑의 대리인을, 그 다음에 상대방 병, 이렇게 했을 때, 이 을이, 자, 어때요? 했던 겁니다. 대리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의사 능력. 당연히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고요. 네,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다만 행위 능력은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럼 미성년자인 대리인이 대리인 자격으로서 행위한 것은 무슨 사유 아니다? 취소 사유 아닙니다. 대리인 자격으로서 한 것이니까. 근데 다만 설명드린 부분, 다만 이자가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되게 된 원인된 법률행위, 즉 예를 들어서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아 대리인이 된 경우, 위임 계약에서 대리인이 된 경우는 이 미성년자인 대리인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 A는 이 원인된 이 법률 행위 있잖아요. 이것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 자격으로서 행위한 것은 취소 사유 아니다. 그러나 그 대리권이 발생되게 된 원인된 법률행위, 즉 위임 계약, 이것은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구분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1번의 3번 지문. 민법 제126조 소승의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규정은 법정 대리로서 적용된다. 표현들이 125조만 임의대리에 적용되고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된다. 그죠? 125조만 임의대리 적용. 나머지는 임의, 법정대리 모두 적용된다. 4번 지문. 법정대리는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의 잘못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일단 법정대리는 언제나 복인권을 가지죠. 언제나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복인권이 있으니까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죠? 무과실 책임을 지고,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무과실 책임에서 과실 책임으로 경감된다. 경감된다. 근데 이 4번 지문은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약간의 출제 오류가 있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물론 제 사견입니다만은 아까도 하나 유사한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 됐으니까 결국 4번을 정답으로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법정대리는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의 잘못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지잖아요. 물론 책임집니다. 일단은 언제나 복인권이 있으니까 무과실 책임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에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이때는 무과실 책임에서 과실 책임으로 비록 책임이 경감될지언정 책임을 지거든요. 그런데 잘못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는데 이것이 틀리고 정답으로 처리를 했으니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만은, 여러분, 일단은 상대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건 아마 언제나 책임을 진다 뭐 이런 식으로 선임 감독의 잘못이 있어야만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석상 약간 잘못이 유도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5번.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든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그 선택은 계약 상대방이겠다. 자, 어차피 무권 대리 또 해야 되니까, 자, 잠시 후에 삼명관계 한번 설명드리고요. 무권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의 그 법적 효과 한번 설명드리고, 지금은 조금 일단 넘어가시죠. 이런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한번 보죠. 일단 140페이지 밑에 2번 문제. 일단 협의의 무권대리, 자, 표현대리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자, 협의의 무권대리, 특히 이제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이렇게 할까요? 아버지의 건물 한 채를, 중년의, 고령의 아버지입니다. 자, 중년의 아들이
40대 중반입니다. 아버지가 빌딩 몇 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채를 자신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대리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리권 없는 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꼭 대리인인 것처럼, 네? 본인의 대리인 것처럼 아들이 행위를 했다. 자, 이때 협의의 무건대리가 제공될 수 있는데 협의의 무건대리에서는 상대방은 일단 최고권이 인정이 되죠. 철회권 인정되고요. 그리고 이거 제한 능력자가 거래한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악 불문이고 철회권은 반드시 상대방이 선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본인한테 최고를 보낼 때는 이건 여러 번 했고요. 상당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할 수 있고 그 최고에 대해서 본인이 기간 내 확답을 발신하지 않으면 여기 발신주의 아까 정리함 했죠 여러분. 발신하지 아니하면 뭐 항소로 본다? 추인을 거절항소로 본다. 추인을 거절항소로 본다. 이건 취소 사유가 아니니까 추인을 거절항소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철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본인은 적극적으로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겠죠? 추인권은 상대방에게 직접 해도 되고, 이 협의의 무건대리에게 추인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무건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이미 제3자에게 등기 서류를 넘겨받아서 다시 이쪽으로 넘겼을 때는 이 정을 특정 승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특정 승계인에게 직접 대놓고 추인해도 무방합니다. 네, 여러분. 이쪽으로. 이렇게 추인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상대방과 거래한 특정 승계인에게 추인해도 무방하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무건대리에게 본인이 추인했을 때는 즉 이 무건대리행위를 인정하겠다 추인했을 때는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지 못하면 추인으로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단 무건대리행위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무건대리행위 추인했는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고 상대방이 먼저 철회권 행사해버리면 시간적 순서는 추인이 먼저 있고 철회가 그 다음 이루어졌지만 법적 효과는 당연히 철회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건대리행위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은 적극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의뢰 행위를 인정 못하겠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건대리인의 이제 책임을 한번 따져보죠. 자, 무건대리인은 여러분, 이 협의의 무건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지는데, 자, 어떤 책임을 지냐?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당하겠다. 여기 칠판에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요 부분을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일단 상대방이 이 협의의 무건대리인에게 이행 청구권, 일단 한번 그래도 정리 한번, 점검 한번 하고 가야 될 필수적 과정입니다. 이 촉박해도 말이죠. 하고 가야 돼. 이행청권 또는 손해배상청권, 손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누구한테 무건대리에게 이것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자, 어때요? 이것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따져볼까요? 본인의 추인이 없을 것. 왜? 본인이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권들이었던 것으로 되니까 소고표가.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처음부터 유권들이었던 것으로 되니까 소고표가 인정되니까 즉 본인의 추인이 없을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이 스스로 물러서지 않을 것. 이게 뭐예요? 철회가 없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이 선의 그리고 무과실일 것. 선의 무과실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무건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것. 대리권 증명을 못해야지. 대리권을 증명하면 뭐가 돼? 유권대리가 되지. 증명하지 못할 것. 그 다음에 가장 특징 있는 표현이 뭐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무건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일 것. 행위 능력자일 것.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된단 말이에요. 행위 능력자일 것. 그래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상대방은 무건대리에 대해서 이행청권 또는 손해배상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니 선택채권입니다. 자, 선택적 행사입니다. 근데 또 함정 잘 파죠. 이 선택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누가 선택권 행사하느냐? 이것은 무건대리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선택한다.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있다. 상대방의 선택권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협의의 무건대리에 대한 전반적 설명을 드렸고, 우리 지난 시간에, 오늘이 아니고요. 자, 우리 그저께죠. 처음 설명할 때 한번 앞부분에서 신이치가 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 만약에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처고를 받고 그냥 충격받아 사망했다.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나이 고령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좀 충격을 받았나 봐.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 아들이 중년의 아들이 뭐 했다고요? 단독 상속 받았다. 그랬죠. 단독 상속, 단독 승계, 상속. 자, 이렇게 예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협의의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단 말이죠. 본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추인권을 본인의 지위에서 이제 서가지고 추인권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이건 당연히 가능하지. 그런데 거절권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의 원칙에 위배된다. 맞죠? 신의칙 또는 금반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지위에서 이 무권 대리인이 이제 본인의 지위에서 거절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이미 이행한 등기에 대한 말소를 요구하는 이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의 원칙에 위배된다. 자, 이건 설명 이미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에 특히 계약의 무권 대리에서 삼명관계를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자, 봤고요. 자, 그렇다면 140페이지. 자, 네, 여러분. 140페이지 2번 문제 한번 이렇게 보시죠. 자, 1번 지문에서, 자, 지문이 너무 길어서, 자, 좀 포인트 딱딱 찍어서 한번 좀 설명드리면, 1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본인의 추인, 이것은 반드시 명시적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다. 그 표현입니다. 네? 아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이 갑이 무권 대리인 아들한테 뭐라 하냐면 중도금 언제 받기로 했어? 그럼 중도금 언제 받기로 했어? 그럼 제때 잘 받아와. 예를 들면 그건 뭡니까? 명시적으로 너의 행위를 인정하겠다는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지만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1번이 지금 보니까 또 틀렸죠. 왜냐하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은 명시적 방법만이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무권 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은 물론, 무권 대리 직접 상대방이 누구? 병은 물론,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 승계인. 자, 승계인 누굽니까? 자, 아까 썼다가, 그렸다가 지웠죠? 승계인 정에도 할 수 있고, 무권 대리에 대해서 한 무권 대리의 추인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틀렸죠? 무권 대리에게 추인할 수도 있다. 직접 할 수. 상대방이 할 수 있고, 여기 칠판에 좀 무권 대리가 할 수도 있고,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무권리자가, 이건 이제 무권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했을 때, 이것도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본인이 사후 추인하면 그대로 유효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2번 지문이고요. 그래서 2번에 틀렸네요. 그죠? 2번도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해설 부분에 여기 밑줄 한번 작업 한번 하고 가시죠. 해설의 위에서 한 10번째쯤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내려가다 보면 따라서 하고 끝에 혹시 보면 끝에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소급해서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의 추인에 이 같은 효과가 그대로 유추 적용된다는 거죠. 예, 을이 무권 대리인이 아니라 무권리자, 아예 무권리자,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 그때도 본인이 그것을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소급해서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하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보시면요. 3번 비법인 사단인 교회 대표자. 교회 재산을 처분할 때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죠. 물론 교회니까 교인총회가 사원총회가 되겠죠. 총회 결의를 거쳐서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게 두 번째 줄 끝에 상대방이 교인총회 결의를 거쳤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민법제 126조의 표현들이 규정에 따라 본인인 교회에 처분의 효력이 미친다 했는데 여러분 사원총회, 교인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처분행위는요. 이건 판례가 무효랍니다. 무효. 자, 126조의 표현들이 법리가 적용된다면 이건 유효의 소지가 있는 거죠. 원칙은 일단 본인한테도 효과가 미치니까 표현대리는 본인에게도 그 무권대리 행위의 결과가 본인한테도 책임이 귀속되는 것이 표현대리인데 말입니다. 그럼 유효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처분행위 이건 판례가 그냥 무효라죠.
그러니까 이것은 표현들이 법리가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4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5번 지문 요게 여러분 출제 자주 되는 거죠. 자, 표현들이가 성립되는 경우, 특히 이제 126조에서 이게 출제가 되는데, 이게 만약 126조의 표현들이의 그림이라고 가정하자고요. 네, 126조. 예를 들면, 자, 임대차라고 예를 들면, 담보해가지고 자신의 아파트 담보해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아 달라고 서류를 대리권을 줬더니 이 을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그것을 매각해버렸다. 담보 설정에 필요한 서류, 부동산 매도에 필요한 서류가 비슷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예 그걸 가지고 막 병한테 팔아버렸다. 자, 126조의 표현들이, 월권들이, 자,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이때, 자,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틀립니다. 여러분,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일단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그죠? 본인에게도 책임질 사정이 있는 것이 표현대리고, 본인에게는 책임질 사정이 없는 것이 협의의 무권대리.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은 일단 그 법적 효과를, 1차적으로 법적 효과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틀리게 잘 나옵니다. 옳게 나온 것보다 틀리게. 그런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면 틀리고, 과실상계 법리를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5번 지문 보면 표현들이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는데 틀렸다 그랬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번 보시죠. 자, 4번. 가장 옳지 않은 세인데 1번. 민법 126조에 규정된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서 권한을 넘은 행위라는 것은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대리권에 의해서 허용된 행위와 같은 종류여야만 한다. X. 자, 우리가 월권대리에서 기본대리권과 월권된 행위는요, 반드시 동종유사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동종유사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1억을 은행 가서 1억을 빌려달라고, 사업자가 1억을 빌려오라고 등기서류, 그러니까 관련 부동산 서류를 갑이 을에게 교부를 했는데 을이 자기가 쓸 돈까지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을 빌렸다. 이건 기본 대리권과 월권된 것이 동종유사하죠. 그런데 자, 융자 받아 달라고 대리권을 줬더니 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서류를 챙겨가지고 매도해버렸다. 팔아버렸다. 이건 기본 대리권은 차금에 대한 대리권이고 돈 빌리는. 월권된 것은 매도, 처분, 한 행위입니다. 기본 대리권과 월권된 것이 동종유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126조의 표현들이는 성립된다. 그래서 1번 정답, 틀리고 정답. 자, 나머지 한번 또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44페이지 7번 문제 있죠? 7번 문제도 앞에서 여러분이 보았던 내용과, 그렇죠? 중복된 내용입니다. 자, 체크는 해 두시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7번도. 답이 3번이죠. 아까 그 교인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비법인 재산의, 교회 재산의 처분 행위는 이건 표현들이 법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예 무효다. 그것이 3번이 틀리고 정답이었습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48페이지 11번 문제 한번 볼까요? 표현들이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공정증서가 집행권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락의 표시에 대하여 민법상의 표현들이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자, 이것은 뭡니까? 공법관계죠. 공법관계. 공증인에 대한 어떤 소송행위와 관련된 공법관계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법의 표현들의 규정은 공법관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증서가, 이 판례가 보면 이 공정증서가 어떤 그 내용이냐면 그 약속음의 그 어음금이 지급이 지체되면 즉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한 그런 공정증서입니다. 공정증서인데
이것은 일단 1번 옳은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법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2번은 또 중복됐네요. 2번 지문. 아까 교인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처분행위는 무효다 그랬죠? 무효인데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했으니까 X. 왜? 표현대리 성립 때문에 유효될 소지가 있는데 이건 무효단 말이죠. 됐고. 4번 지문 보시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설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못한다. 됐죠? 자, 150페이지 14번. 14번 문제 체크하시고요. 자, 그 2번 지문 보니까 일반적으로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랬죠. 여기 이것도 조심. 여러분,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의 일종이다. 자, 지금 유권대리의 일종이다. 라고 나오든지, 유권대리에 포함된다고 나오든지, 제가 이제 그 집합의 어떤 그런 표식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또는 유권대리는 표현대리 안에 포함된다. 라고 나오든지, 모두 틀리는 거예요. 모두 틀립니다. 여러분,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요, 무권대리요? 이건 무권대리. 그래서, 물론 뭐 학설상, 분류의 학설상, 그 대립은 있지만, 대개의 통설적 분류는 뭡니까? 넓은 의미, 광의의 무권대리 하면, 광의의 무권대리 하면, 협의의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응? 협의의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 이렇게 나누고, 단지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에게는 책임질 사정이 없는 무권대리고, 표현대리는 본인에게도 책임질 사정, 어떤 책임으로 귀속될 사정이 있는 무권대리고, 그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협의 무권대리든 표현대리든 나아가서 그것은 뭐냐? 무권대리라는 거다. 무권이 뭡니까? 대리권이 정당한 대리권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어떻게 무권대리인 표현대리가 어떻게 유권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예? 어떻게 유권대리가 표현대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냐고요. 이건 무권대리고 이건 유권대리인데, 무와 유인데, 무와 유가 어떻게 융합이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지문도. 출제 자주 됩니다. 그래서 그 2번 지문 다시 보면 일반적으로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벌써 더 이상 읽을 거 없어요. X입니다. 그런데요. 근데 왜 이 지문이 나올까요? 왜 이 지문이 출제가 자주 될까요? 표현대리는, 자, 이게 표현대리라고 했을 때 표현대리는 본인에게도 책임질 사정이 있죠. 일단은 상대방이 믿었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26조 같은 경우에, 자, 예를 들면 방금 얘기했습니다. 임대하라고 대리권 줬더니 내 주택 임대해 주세요 하고 대리권 줬더니 얘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을 때 이 상대방이, 이 을이란 대리인이 부동산 매도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믿는데 믿었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요, 본인에 대해서 매매로서의 법적 효과를 주장할 수가 있거든. 표현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책임질 사정이 없으니까 본인이 그냥 딱 잘라서 거절할 수도 있지만,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책임 추궁하면 본인이 추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인에게 그 법적 무권대리의 효과가,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된다 해서 이것이 유권대리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유권대리, 정당한 대리권 행사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 법적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표현대리는 본인에게도 책임질 사정이 있기 때문에, 무권대리지만 본인한테도 책임질 사정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표현대리가 유권대리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는 거.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 좀 조심하시고요. 좀 페이지 넘겨서, 네. 자, 여러분, 153페이지, 1번 좀 체크해 두시고요. 네, 체크하시고. 거기 보시면은, 그 1번 지문은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이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이 칠판에 좀 지워졌지만 무과실 책임이다 하는 그 지문이고요.
상대방은 이행청권 또는 손해배상청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있고요. 2번 지문은, 자,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유권대리였던 것으로 본다. 이것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도 유추 적용된다. 그런데 소급표가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서 틀리고 정답. 자, 읽겠습니다. 2번. 자, 읽겠습니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에 없는 권리가 이전되지 않고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그 계약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소급하여 권리자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틀렸고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도 사후에 본인이 권리자가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인의 추인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효과가 나타난다. 유효한 행위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급표가 인정된다. 그래서 2번 X. 그 다음에 3번.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해서 이를 철회할 수 있고, 예. 물론 철회권을 행사하는 상대방은 뭐 해야 돼? 선의해야 되죠. 이는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도 마찬가지다. 틀렸죠. 안 때도 마찬가지다.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뭐가 없다? 철회권이 없다.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철회권이 없다. 선악을 가리지 않는 것은 최고권이죠. 상대방의 최고권.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대리는 보존행위 및 대리의 목적이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치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보이익에, 아까 했던 거, 이용 개량행위는 권리나 물건의 성질을 변치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랬었죠. 왜? 본인의 답을 형질 변경해서 대로 지목 변경하는 행위는 물건의 성질을 바꾸게 하는 것으로서 권한이 분명치 아니한 대리는 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얘기했던 것이고, 뭐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도 역시 권한이 분명치 아니한 대리는 권리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서 할 수 없다. 이미 설명드린 부분인데 여러분. 근데 보존행위는 아무 제한이 없다. 건물을 수선하고 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대리인이 나서서 소멸시효 중단시키고, 예, 그다음에 미등기 부동산 찾아내서 보존 등기하고 이런 것들은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죠. 근데 그러한 어쨌든 제한은 권한이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일 때 그런 제한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처음부터 그러한 권한을 줬다면 가능한 거죠. 펀드 매니저한테는 뭐 처음부터 뭡니까? 뭐 A 회사 주식 투자했다가 빼서 B로 옮기고 하는 것을 아예 의뢰인 맡긴 사람이, 그렇죠? 당연히 그런 권한을 아예 줬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1번만 옳고 나머지 다 틀렸네요, 그죠? 예. 4번이 뭐가 틀렸지 하실 수 있는데, 이 보존행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권리나 물건의 성질을 변치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이용 개량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제한은 어디까지나 권한이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란 말이에요. 118조. 민법 118조 보충 규정은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는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도 틀린 것이다. 1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네, 자, 155페이지 3번 문제도 여러분 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체크해 두시고요. 155페이지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7번도 여러분 시험이죠. 자, 그것도 자, 보시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59페이지 7번 말입니다. 2번 지문 보니까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묵시적인 방법을 할 수 없다. 틀렸죠? 추인,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한다. 수차 반복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161페이지 9번. 자,
1번 보시죠.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는 민법제 135조 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된다. 지금 여기 지워졌는데 여기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즉 이행청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청구당할 수가 있는데 이때 무권 대리인 책임은 여기 흔적이 남는데 무과실 책임. 여기 지워졌습니다만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네, 책임. 네. 그런데 귀책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된다면 과실 책임이다 이 뜻 아닙니까? 네, 틀렸고 4번 지문 보시면요.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주의하시고. 예, 맞고요. 유권 대리 속에 표현 대리가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164페이지 14번 문제. 이건 여러분 좀 쉬운 문제인데 왜 건드리냐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보겠습니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과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가지는 채무권 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 양자 모두 상당 기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채워가야 한다. 틀렸죠?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확답 촉구, 즉 최고는 1월 이상 유예기간. 아까 여기서 어디선가 또 한 번 봤었죠? 그런데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의 최고는 상당 기간. 그래서 1번 양자 모두 상당 기간에 있으니까 틀렸고 2번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둘 다 발신주의죠. 바라지 않으면 양자 모두 추인 거절로 간주된다. 틀렸다. 틀렸습니다.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최고에 대해서는 기간 내 법정 대리인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보통의 경우는 추인항소로 보고 특별한 경우는 취소항소로 본다. 이렇게 나눠야 되죠. 보통 경우는 친권자, 특별한 경우는 후견인 이렇게만 생각해도 무방하다 했죠. 문제 해결에 전혀 지장 없고요. 그 다음에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다는 건 어디였습니까? 이 협의의 무권 대리의 상대방 최고에서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여기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3번. 기간 내 추인하면 양자 모두 무효인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기간 내 추인을 하게 되면 양자 모두 무효인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됩니까? 그건 아니죠.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무효 행위가 아니고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죠, 본래.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 사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효인가 모두 확정적으로 유효로 틀렸고. 그 다음에 두 경우 모두 최고의 법적 성질. 이것은 의사의 통지. 우리가 이제 준법률 행위 중에 여러분, 이건 암기를 그냥 해 두시는 게 좋죠. 예, 준법률 행위 중에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감정의 표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감정의 표시를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각종의 무엇의 최고, 무엇의 최고, 거절 소리 나오면 뭐다?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무엇의 통지, 무엇의 승인 이렇게 나오면 뭐다?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뭐 감정의 표시는 뭐 물어볼 가능성 없다 했죠. 이것은 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용서, 증의에서 뭐 망언 행위에 대한 용서, 이런 무슨 용서 소리 나오면 감정의 표시 이렇게. 이건 출제 희박하고 위에 두 개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국 각종의 최고 거절은 뭐다? 의사의 통지다. 그럼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의사의 통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경우 모두 있어 최고의 법적 성질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인데 반하여 그에 대한 추인의 법적 성질. 추인은 뭐냐? 추인은 의사표시입니다. 추인은 의사표시.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 동철, 상추, 해해취. 네? 아주 유치합니다. 동철이가 상추 먹고 해해취했다. 네? 아주 유치합니다. 자, 동의, 철회, 상계, 추인, 해지, 해제, 취소. 이 모두 뭐다? 상, 잇, 단.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요. 또 권리의 종류로서는 뭐? 형성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것은 뭐냐? 법률행위 종류고요. 형성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권리의 분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했는데 사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두 용어가 같다는 뜻은 아니고 이건 법률행위의 종류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형성권은 사건의 종류, 권리의 종류고. 예, 그렇죠. 하지만 예, 일치한다. 그런 점에서는 이 권리들 암기해 두셔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169페이지 제일 밑에 6번 좀 체크해 두시고요. 6번. 그 6번에서 여러분 이거 한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자, 6번에 1번은 여러분 앞에서도 봤던 겁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일명 폭행위 있잖아요. 폭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은 적용되지 않아도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될 수 있다. 138조는 적용될 수 있다. 아까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지문도 조심해야 돼요. 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부재소 합의. 이것도 당연히 무효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재소 합의가 유효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폭리자가 당연히 처음부터 그걸 이용하겠죠. 만약에 뭐 폭리를 당했다라고 그런 판단이 들더라도 나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마시오. 예를 들어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부재소 합의 역시 당연히 무효라고 봐야 되겠죠. 부재소 합의 당연히 무효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의 부수에서 부재소 합의까지 했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합의도 무효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면 4번 지문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을 때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항소로 본다. 이것은 무효행위의 추인. 소급표 있다 없다? 없다.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항소로 본다. 처음부터가 아니라 그때부터.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었죠. 여러분 무효행위의 추인이 가능한 것은 비진이 통정과 같은 상대적 무효가 가능하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5번 지문을 한번 보세요. 5번 이거 좀 조심하시고,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까지 좋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 법률 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없는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어떤 사건이냐면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채권자 병으로부터 좀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또 통정의 표시가 가장매매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채무자 갑이 채권자로부터 이제 이렇게 막 독촉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세금도 좀 체납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갑이 어떻게 했냐면 을과 가장매매 108조 가장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등기가 안 넘어왔어요. 가장매매하고 이제 등기 이렇게 넘겨놓기로 했는데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을이란 친구가 또 아주 또 교묘하네요. 뭐냐면 갑이 이 부동산을 자기에게 넘겨주기로 한 이 부동산을 이제 엑스토지다 그러자고요. 엑스토지. 이 특정의 엑스토지인데 이 토지를 갑이 임의로 또 딴 사람한테 처분을 못하게끔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법무사 정에게 맡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은 또 뭐냐면 법무사. 그래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를 했는데 이 법무사가 또 어떻게 했냐면 지번을 잘못 기재를 한 거예요. 법무사가 이제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을 하면서 지번을 잘못 기재한 겁니다. 착오로 해갖고, 예를 들면 110지번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00지번으로 이렇게 잘못 기재를.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어땠습니까? 각하를 지킵니다. 각하. 예. 뭐 어떻게 사안이 좀 복잡하네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 굉장히 좀 복잡해졌는데 각하를 당한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갑의 이 X 토지가 국가에서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압류가 되고 그에 따라서 공매 처분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을이 누구를 상대로, 정을 상대로, 법무사 정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말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빠른 속도로라도 그림을 그려봐야 그래도 복잡한데 어떻게 이게 말로서 표현이 될까요? 자, 한번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자, 일단 갑이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친구와 가장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등기는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 가장양수인이 이 가장양도인의 이와 같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을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정에게 맡겼는데, 법무사에게 맡겼는데, 법무사가 지번에 착각을 일으켜서 지번을 잘못 등기 신청서에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등기가 각하가 됐고, 각하된 그 상황에서 국가에 의해서 국세 체납 처분에 의해 따라서 압류가 들어와가지고 공매 처분이 됐습니다. 방금 이 X 토지가 공매 처분. 그러니까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넘어오지 못하게 된 원인이 법무사가 업무 처리를 잘못한 것이 원인이다 해서 법무사 상들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근본이 무효 아니냐, 근본이. 그러니까 갑하고 을과의 애초에 이 X 토지에 대한 가장매매 이 자체가 무효가 아니냐. 그러니까 무효이기 때문에 사실은 을이 자신이 손해배상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래서 그게 다시 한번 이제 설명 들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5번 지문 한 번만 더 읽자고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그 두 번째 줄부터 잘 보세요. 무효인 법률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가 뭐예요? 가장매매에 따라서 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와야 되는 이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 해도, 누구의? 법무사의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 하여도 그 법률 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다. 근본이 무효이기 때문에 뿌리가 무효니까 그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173페이지 10번 체크해 두시고요. 10번 뭐 답은 뭐 너무 쉬웠죠, 여러분. 4번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을 때는 유효한 법률이 된다. 틀렸고 무효행위의 추인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네, 여러분 175페이지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지금 175페이지 13번 문제,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자, 1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서 한 계약은 본인에서 효력이 없으나, 그렇죠, 협의 무건들이 본인이 추인할 때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예, 본인이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권들이 어떤 수로 본다. 네, 맞고. 그 다음에 2번 선택채권은 채권 총론에 나오죠. 선택채권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인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이 된 것이 있으면 일부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는 뭡니까? 법률행 일부가 무효가 됐을 때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본다. 이게 일부 무효의 법리죠. 그게 아니라 선택채권에서는요. 선택채권. 예를 들면 갑과 을이 선택채권, 네, 법률행위 했는데요. 갑이 기르고 있는 소 아니면 말을 사겠다. 우 또는 말을 사겠다. 가장 쉬운 사례. 이렇게. 근데 이제 선택권은 예를 들어서 을이 행사하기로, 매수인이 행사하기로 했다. 이렇게 가정하고요. 그런데 애초부터 갑은 소만 기르는 사람이지 말은 기르지 않는 사람이다. 처음부터 하나는 불능이다. 그렇죠? 하나는 불능이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잔존 급부에 집중이 되죠. 이것으로 특정되죠. 서로 특정이 되죠. 그런데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선택채권에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하나가 불능이 되면요, 나머지 잔존급부로
특정됩니다. 자, 해설의 밑줄을 좀 치고 가시죠. 잠시 다음 페이지 넘겨서 제일 위에 176페이지 넘겨서 제일 위에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서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 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그 부분을 좀 밑줄 딱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13번 3번 지문. 법률행위가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고 이는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자, 이건 여러분 그저께 여러분 본 내용이네요. 그렇죠? 제한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일반적인 부당이득 법리의 특칙이 적용되죠. 그래서 현존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한 현존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특칙은 어디에도 유추적용되느냐?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술에 만취된 자의 법률행위, 정신병자의 법률행위 뭐 이와 같은 거 적용된다. 그다음 4번 민법은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139조 규정이죠. 무효행위 추인이 조문이 137조하고 좀 헷갈리는데 예? 일부 무효의 법리가 137조, 139조가 무효행위의 추인 조문이죠. 그럼 조문 숫자 여러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4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에 대해서 별도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네. 5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고 이것은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이고 출소기간은 아니죠. 제척기간인데 그냥 재판상 재판에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출소기간에 해당되는 것은 두 개밖에 없죠. 그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언급하겠습니다. 바로 406조의 채권자 취소권, 그 다음에 이제 민법 205조 이하에는 점유보호청권 이 두 개만이 출소기간이죠. 그런 것도 기억해 두셔야지 문제 해결에 도움됩니다. 가끔 출제되니까 그죠? 그건 어쨌든 진도 나가다 보면 아마 소멸시효 쪽 가면 분명히 지문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번 답이었죠, 여러분. 자, 체크해 두었고 그 다음에 177페이지 15번 문제. 자, 법령이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가장 옳은 것을 자, 지문 전체 한번 보죠. 1번 법령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그 부분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X. 전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원칙이죠. 일부 무효의 법리. 그 다음 2번 무효인 법령에는 당사자가 무효를 알고 추진했을 때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령이라는 것으로 본다. 소급표가 없다. 2번 옳고 정답. 3번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실질적 성립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 하더라도가 아니라 구비되었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출생신고로서는 효력이 없어도 입양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입양으로 대체될 수 있다. 타인의 자를 자기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것은 분명히 무효입니다. 그러나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입양의 실질적 성립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면 입양으로서 대체되어질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무효행위의 뭐라고 하죠? 추인이 아니고 전환. A 행위로서는 무효이지만 B 행위의 요건을 갖추게 됨으로써 전환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니까 X. 4번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행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없다.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죠. 미성년자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죠. 다만 추인은 법정 대리인의 뭐가 필요하죠?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직접 추인하거나. 그렇죠? 5번 취소권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는 10년이고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물론 둘 중에 어느 하나의 기간이 먼저 도래하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179페이지 18번 소급표가 있는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니까 소급표 없고 혼인의 취소는 소급표가 없죠. 혼인을 취소했을 때는 소급표가 있다 해버리면 이 두 사람은 혼인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럼 혼인 중에 태어난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자신의 존재가 허공으로 떠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혼인의 취소는 소급표가 없고 반대로 이혼의 취소는 소급표가 있고 그죠? 이혼의 취소는 소급표가 있고
혼인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고, 단순한 암기보다는 잠시 여러분 이해, 혼인을 취소했을 때 이게 소급효가 있다면 처음부터 혼인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죠? 그냥 혼인 중에 그럼 낳은 자의 존재가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보시고, 이혼을 취소했다. 그럼 이혼을 취소했다. 이건 이혼 자체가 뭔가 하자가 있었다. 그럼 취소했다. 그럼 소급효가 있어야죠. 처음부터 이혼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은 소급효가 있습니다. 상속개시시도 소급합니다. 근데 여기 조심해야 돼요. 상속재산 분할 밑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공유물의 분할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의 분할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속재산도 공동상속인들이 있을 때 공동상속인의 공유물 아닙니까? 예외죠. 이건 예외죠. 그러니까 공유물의 분할은 소급효가 없고 예외적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이건 상속개시시로 소급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권대리 등수로 보니까 소급효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당연히 소급효 있죠. 점유개시시로 소급하죠. 자, 이 물권법에 나올 테고요. 그래서 소급효 있는 게 디귿, 리얼, 미음이네. 저 세 개 됐고요. 자, 네, 자 19번 문제, 자 체크하시고요. 19번. 자, 오늘 마지막 문제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자, 무효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법 제 146조. 이건 뭐죠? 법 10년 또는 추 3년 그거죠. 146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또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한다는 그 취소권의 단기 소멸. 자, 이것은 마지막으로 됐어요. 이것은 당사자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뭐라는 것을 강조합니까?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다르죠. 소멸시효는 당사자 원용이 있어야 되지만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 판단한다. 직권 조사 사항이다. 그렇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은 여러 번 반복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왜? 제한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현존한다. 그것은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도 유추 적용된다. 여러 번 반복했고요. 3번이 뭐냐면 여러분 불법 조건 있죠.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건과 기한 들어가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불법 조건, 그러니까 조건을 붙였는데 그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난 것이다. 그 경우에는요. 조건만을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법령이 전체를 무효로 한다.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이건 다음 시간 자세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부담 없이 여러분 불능 조건이 예를 들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지만 정지 조건이면 무효죠. 그런데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유효란 거예요. 유효 내지는 조건 없는 법률에 왔다. 자, 이번에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이건 유효 또는 조건 없는 법률에 왔다. 그렇죠? 근데 앞에가 불능이 아니라 만약에 불법 조건이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면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자, 요것만 좀 표현하고 구체적인 것을 우리 조건 기한 가서 사례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이 지금 틀리고 답인데 왜냐? 한번 보자고요. 조건부 법률에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이게 바로 뭐예요? 불법 조건이에요.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조건을 붙인 경우 이건 또 뭘까요? 두 번째 줄은 뭘까요? 가족법상 신분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조건부 혼인, 조건부 이혼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이러한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조건만을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를 무효로 한다.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한다. 그 다음에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추인해서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 의사표시를 다시 유효하게 할 수는 없다. 한 번 무효, 다시 한 번 취소권 행사해서 무효가 되잖아. 이거 또 앞에서 했던 거죠. 한 번 취소권 행사해서 처음으로 돌아서 무효되죠. 그럼 다시 번복하지는 못한다. 그 다음에 5번.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어떤 경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무허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애초에 허가 조건을 위배하거나 잠탈할 것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확정적 무효라 그랬죠.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그에 관해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지막 또 지문이 이게 또 심상치 않은 지문이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무허가 계약을 갑을이 체결했는데요. 사실은 매도인 갑은 원주민입니다. 허가구역 내에 원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저 원주민이 주로 개발 대상지 이런 지역인지 이런 지역이 이제 투기가 발생되고 집값과 급등 현상이 이루어지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묻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게 원주민이고 이 을이 뭐냐면 이게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사람이 가서 또 들쑤시잖아, 그죠? 가서 투기하려고 이 사람이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거야, 을이 수요자의 적격성에서 저촉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확정적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왜? 어떤 근거로? 무허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허가 조건을 위배할 것을 목적으로 했거나 또는 잠탈할 것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확정적 무효가 되게 된 데 대해서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갑이 아니고 을이란 말이야. 갑은 그냥 단순히 원주민이고 시골 원주민. 이 사람이 귀책 사유가 있잖아. 근데 이 자가 앞다투어 자기가 먼저 이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갑을 상대로 이거 무효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과연 신의 측에 어긋난 거 아니냐라는 문제인데, 예? 신의 측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인데, 여러분 판례가 뭐라고 판시하고 있죠? 신의 측에 반하지 아니한다. 반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여러분, 이건요, 제가 지난 회차에서 이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았지만, 뭐 설명드렸죠? 왜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보장약정 기억나시죠? 투자신탁회사가 수익보장을 해주겠다고 약정해놓고 나중에 고객이 수익 달라, 보장해달라 했더니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강행법규에 어긋나서로서 수익보장약정 자체가 강행법규에 어긋나서 무효이기 때문에 수익보장해주지 못하겠다고 돌변했죠. 과연 그 투자신탁회사의 그 같은 행위가 신의 측에 반한다고 했어야 안 했어요?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왜? 만약 그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하면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실현시키는 결과가 되어서 강행법규의 제도 자체를 몰각시키는,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했죠. 같은 취지입니다. 이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 무효로 되게 된 데 대해서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오히려 자기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네. 기억 주의하십시오. 이런 거 나오면 참으로 헷갈립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네, 좀 꼼꼼히 봤지만 네, 옳은 질문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아까 3번이었죠, 여러분. 자, 문제 체크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의 해설, 자 마무리 밑줄 한번 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해설의 마지막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올라가면 끝에 자 네, 사건 번호 있는 그 끝에 조건부 법령에서 그 밑줄 쫙 치세요. 계속 조건부 법령에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에서 끊고 불법 조건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서 끊으면 예를 들면 가족법상 신분행위에 조건을 붙였다. 조건부 혼인, 조건부 이혼, 뭐 이런 거 붙였다. 그 외에도 뭐 있습니다. 어명의 수표행위는 조건과 친하지 않다 그러죠. 나중에 뒤에서 보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건만을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까지 밑줄을 딱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법률행위 취소부터 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